북한에서 보위부 장교로 일했던 한 남성이 2024년 12월 우크라이나 포로 수용소에 갇힌 북한군 청년 2명을 위해 8분짜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너희는 배신자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보위부 출신이 북한군 포로에게 손을 내민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영상에는 포로들의 마음을 뒤흔들 어떤 진실이 담겨 있었을까요? 2024년 12월 저는 평소처럼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이 생포됐다는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리모 씨 27세, 백모 씨 22세. 턱에 총상을 입고 다리에 철심을 박은 채 목발을 짚고 있는 두 청년의 모습이 화면에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사를 계속 읽었습니다. 리 씨는 턱을 관통한 총탄으로 과다출혈을 일으켜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포로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자결하려 했지만 수류탄이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백 씨는 드론 파편에 다리를 다쳐 나흘 동안 방치됐고 우크라이나 병사를 러시아군으로 착각해 마지막 수류탄을 건네줘 버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2016년까지 북한 국가보위성 황해남도 보위부에서 장교로 일했습니다. 정확히는 상위, 한국으로 치면 중위급에 해당하는 계급이었죠. 소위 백구연합 지휘부라는 곳에서 남한 드라마나 불순 녹화물을 단속하는 일을 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 조직 말입니다. 그런 제가 왜 서해 바다에 몸을 던져 탈북했고 지금은 왜 카메라 앞에 서서 북한의 실상을 증언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제가 우크라이나 포로 수용소에 갇힌 북한군 청년들을 위해 8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보냈을까요?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저 포로들의 머릿속에 지금 무슨 생각이 들고 있는지를, 그들이 밤마다 어떤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그들이 왜 살아있는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지를. 왜냐하면 저도 정확히 그 지옥을 통과해 왔으니까요. 2016년 9월 저는 서해 바다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에 몸을 던지고 몇 시간을 헤엄쳤습니다. 물을 삼키면서 이대로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해안에 도착했을 때도 제 머릿속은 온통 죄책감뿐이었습니다. 나는 배신자다. 나는 조국을 버렸다. 나는 보위부 장교였는데 탈출했다. 포로 수용소 칸막이 방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내가 왜 살아있는가? 차라리 그때 죽었어야 했다고 자책하는 그 청년들에게 보위부 출신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죄책감은 내 잘못이 아니야. 그건 세뇌야. 너는 배신자가 아니야. 북한군에게 포로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적에게 잡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국의 배신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인민의 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가족의 죄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보위부에서 일할 때 군인들에게 반복적으로 주입하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보다 포로가 되는 것이 더 큰 죄다. 포로가 되느니 차라리 수류탄으로 자폭하라. 적에게 잡힌 순간 너와 내 가족은 인민의 적이 된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포로가 된 군인의 가족 전체가 연좌제로 처벌받습니다. 6.25 전쟁 때 국군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의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최하층 성분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포로가 되면 어머니와 형제들까지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거나 평생 감시 대상이 됩니다. 저는 직접 그런 사례들을 봤습니다. 보위부에서 일하면서 말이죠. 한 번은 1990년대에 중국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군인의 가족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군인의 아버지는 광산에서 가장 위험한 일을 했고 동생은 고등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형이 탈영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리 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색이 조선 군인인데 적군의 포로가 돼 살아간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렵다. 백 씨도 이렇게 말했죠. 포로돼서 이렇게 구차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배웠다. 이 말들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그런 교육을 집행하는 쪽에 있었으니까요. 보위부는 군인들의 정신을 통제하는 조직입니다. 우리는 정치교육 시간마다, 생활총화 시간마다,
적에게 잡히는 것은 죽음보다 치욕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전투 중 부상당한 병사에게 의무병이 다가가면 그 병사는 본능적으로 수류탄을 찾습니다. 자폭하기 위해서죠. 리 씨가 턱에 총상을 입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도 필사적으로 자결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그 교육의 결과입니다. 백 씨는 다리에 들어온 파편을 맞고 나흘 동안 방치됐습니다. 수류탄이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병사를 러시아군으로 착각해서 무기를 건네주고 말았죠. 나중에 구급차에서 미국 성조기를 보고서야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쳤을 겁니다. 나는 끝났다. 가족도 끝났다. 나는 배신자가 됐다.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 모두 내 때문에 고생하겠구나.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약 1만 명 중 공식 확인된 포로는 리 씨와 백 씨 단 2명뿐입니다. 나머지 부상자 3천여 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포로가 되느니 자폭하라는 교육대로 말이죠. 제가 왜 탈북했냐고요? 저는 이른바 토대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보위부였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 길을 걸었죠. 황해남도 연백군에서 태어나 보위부 자녀로 자랐고 자연스럽게 보위성에 입사했습니다. 평탄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보위부에서 일하면서 저는 북한 체제의 거짓말을 가장 먼저 알게 됐습니다. 백구연합 지휘부는 남한 드라마와 영화를 단속하는 부서였습니다. 2003년 10월 9일 김정일의 지시로 만들어진 조직이죠. 그래서 백구, 즉 백공구라고 불렸습니다. 주민들이 몰래 보는 USB를 압수하고 한국 방송을 시청한 사람을 추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집을 급습했는데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보고 있었습니다. 40대 부부와 10대 딸이었죠. USB를 압수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가족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공포에 질린 얼굴, 떨리는 목소리, 동무 한 번만 봐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저는 규정대로 처리했습니다. 노동 단련대 6개월. 딸은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 불순물들을 가장 많이 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검열하기 위해서는 직접 봐야 했으니까요. 보위부 장교의 집까지 단속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황해도는 남측과 가까워서 조선중앙TV보다 한국 방송 신호가 더 잘 잡혔습니다. 저는 밤마다 몰래 한국 방송을 봤습니다. KBS 뉴스도 보고 예능 프로그램도 봤습니다. 해외 전파 탐지국에서 방에 전파를 쏴도 한국 전파를 이길 순 없었죠. 그렇게 몇 년을 보내면서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전부 거짓말이구나. 남한은 미제의 식민지가 아니구나. 남한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있구나.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의 평범한 가정집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는 모습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정상이구나. 북한이 비정상인 거구나. 2016년 8월 저는 우연히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들었습니다. 단속하려고 한국 방송을 모니터하다가 들은 거였죠.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모든 북한 주민 여러분.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 순간 뭔가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나도 사람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곳이 있구나. 나도 저 차별과 불이익 없이 살 수 있는 곳이 있구나. 그해 9월 저는 친구와 함께 서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보위부 장교라는 신분도 보장된 미래도 모두 버리고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수영을 잘하지 못했지만 죽기 살기로 헤엄쳤습니다. 물을 삼키고 숨이 막히고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생각한 순간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헤엄친 끝에 저는 한국 해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도 무사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는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3개월 과정이었죠. 그곳에서 처음으로 국군 장병들을 만났습니다.
하나원에 온 육군 장교가 북한군과 한국군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군은 당을 위해 싸웁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국민을 위해 싸웁니다. 여러분이 이제 국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지킵니다.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저는 보위부에서 수많은 정치 교육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인민을 위해라는 말을 진심으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당을 위해, 수령님을 위해였죠. 하나원을 수료하고 저는 GOP 철책 근처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DMZ 평화답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거였죠. 철책 앞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한국군 병사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군복에는 태극기가 달려 있었죠. 그 태극기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있구나. 자기 가족을, 자기 땅을, 자기가 선택한 삶을 지키고 있구나. 북한에서 우리는 당을 지키라고 배웠습니다. 수령님을 지키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은 굶주렸고 가족들은 배급을 받지 못했고 우리가 지켜야 할 인민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국민의 군대였고 그들이 지키는 것은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진짜 자기 나라를.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제가 보위부에서 했던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주민들을 보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을 감시하고 억압했습니다. 우리는 반동분자를 색출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유를 꿈꾸는 평범한 사람들을 짓밟았습니다. 우리는 체제를 수호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독재를 유지했습니다. 탈북 후 몇 년 동안 저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타일공으로 일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했죠. 북한에서 장교였던 사람이 막노동을 하는 게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월급을 받았을 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받는구나.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원하는 걸 사는구나. 부동산 중개업도 했습니다. 공부해서 자격증을 땄고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한국 사회를 이해하게 됐죠. 하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보위부에 있을 때 고통받았을 사람들, 내가 단속했던 사람들, 그 별에서 온 그대를 보다 걸린 가족,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겠다고. 과장하지 않고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하겠다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속죄라고 생각했습니다. 2024년 12월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소식이 처음 들려왔을 때부터 저는 그 뉴스를 계속 추적했습니다. 국정원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리모 씨 27세, 백모 씨 22세. 쿠르스크 전투에서 생포됐다고 했습니다. 처음 생각은 이랬습니다. 저 청년들 지금 얼마나 힘들까? 포로가 됐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자책하고 있을까? 며칠 후 MBC PD 수첩에서 포로들의 첫 인터뷰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김영미 PD가 우크라이나 포로 수용소에서 직접 만나 인터뷰한 거였죠. 리 씨와 백 씨의 얼굴이 화면에 가득 찼을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들의 표정 속에서 제 과거를 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제가 2016년 서해 바다에서 느꼈던 그 절망을 봤습니다. 리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으로 꼭 가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 부모님들과 만나기 위해서 꼭 가고 싶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보다 불안이 더 컸습니다. 정말 한국에 갈 수 있는지는 계속 의문이 든다. 보내줘야지 가죠. 백 씨는 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조선 군인은 포로가 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다. 포로가 된 자체가 죄여서 북한 귀환 시 생존 불가능하다. 저는 화면을 멈추고 그들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리 씨의 턱에는 총상 흉터가 남아 있었고 백 씨는 목발에 의지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은 지옥과 지옥 사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배신자로 처형당합니다. 가족들도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갑니다. 3대가 멸족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간다 해도 그들의 마음속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포로가 됐다. 나는 수령님을 배신했다. 나는 가족을 망쳤다. 나는 나쁜 놈이다.
이 세뇌는 하룻밤 사이에 풀리지 않습니다. 저도 탈북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끔 악몽을 꿉니다. 꿈속에서 보이부에 붙잡혀 신문받고 가족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봅니다. 인터뷰 후반부에서 김영미 PD가 탈북민 커뮤니티에서 준비한 한국 음식을 전달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김밥, 장아찌, 김치. 포로들의 얼굴에 잠깐 웃음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어두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우크라이나 교도관이 말했습니다. 이날 처음으로 그들이 웃는 걸 봤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포로가 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단 한 번도 웃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태영호 의원이 포로들의 근황을 전하는 영상도 봤습니다. 포로들이 한국 측으로부터 계속 소식이 없어 북한으로 송환될 줄 알고 절망에 빠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용원 의원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가서 포로들을 면담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탈북민 단체들이 편지를 보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포로들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그들의 내면 깊숙이 박혀있는 포로 배신자라는 세뇌를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탈북자 중에서도 군 출신이어야 했고 특히 보위부 출신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논리로 심어졌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저는 보위부 출신입니다. 리 씨와 백 씨는 지금 우크라이나 포로 수용소에서 밤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보위부가 날 찾으러 올까? 보위부가 우리 가족을 잡아갔을까? 나 때문에 가족들이 고문당하고 있을까? 보위부는 북한군에게 절대적 공포의 상징입니다. 군대에서 보위부 사람이 나타나면 다들 숨을 죽입니다. 그런 보위부 출신인 제가 직접 말한다면 그 무게감이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희는 배신자가 아니다. 보위부에 있던 나도 탈북했다. 너희는 잘못한 게 없다. 이 메시지는 다른 누가 아닌 보위부 출신이 전달해야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저는 그들과 비슷한 나이에 탈북했습니다. 리 씨는 27세, 백 씨는 22세입니다. 저는 32세에 탈북했죠. 우리는 같은 세대입니다. 같은 시대에 북한을 살았고 같은 교육을 받았고 같은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태어난 세대. 배급제가 무너진 후 장마당에서 자란 세대. 김일성보다는 김정일을, 김정일보다는 김정은을 더 많이 본 세대. 우리는 그 장마당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두려운지, 무엇을 원하는지. 세 번째, 저는 한국에서 8년을 살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해야 하지? 내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나는 보위부 출신인데 사람들이 날 받아줄까? 하나원 교육 3개월, 정착금 받고 방 구하고 일자리 찾고.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말투가 달라서 편의점 알바도 떨어졌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 장교였던 사람이 이력서 쓰는 법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어떤지, 탈북자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처음엔 어렵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서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리 씨와 백 씨에게는 그 경험담이 필요했습니다. 당신들이 한국에 오면 이런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필요했죠. 그렇게 결심하고 영상 대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밤새워 썼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너무 감정적이어도 안 되고 너무 이성적이어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진심이 전달되어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8분 분량으로 정했습니다. 너무 길면 집중하기 힘들고 너무 짧으면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대본을 다 쓰고 나서 제 방에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삼각대에 고정하고 조명을 켰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여러 번 촬영했습니다. 처음에는 멘트가 꼬였습니다. 리 씨, 백 씨 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감정이 푹 받쳐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다시 찍고 또 다시 찍었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정확히 담을 때까지 5번째 촬영에서야 만족할 만한 영상이 나왔습니다. 편집은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자막 넣고 음향 조절하고 있는 그대로의 진심이 전달되기를 바랐습니다. 영상의 첫 마디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리씨, 백씨, 나는 이철민입니다. 2016년까지 북한 국가보위성 황해남도보위부 장교였습니다. 당신들과 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제 신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보위부 출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당신들은 지금 나는 포로가 됐다, 나는 배신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밤마다 차라리 그때 죽었어야 했다고 자책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을까? 동생들은 괜찮을까?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그랬으니까 압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포로가 된 게 당신들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배신자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그저 살아남은 겁니다. 살아남은 게 죄가 아닙니다. 살아남은 게 너희의 권리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북한 체제가 당신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포로는 배신자다라는 말은 체제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군인들이 쉽게 항복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세뇌입니다. 진짜 배신자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를 총알바지로 러시아에 팔아넘긴 김정은 정권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너희는 왜 우크라이나에 갔습니까?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너희는 러시아의 용병으로 팔려간 겁니다. 김정은이 푸틴에게 석유와 곡식을 받으려고 당신들을 보낸 겁니다. 누가 배신자입니까? 당신들입니까? 아니면 당신들을 팔아넘긴 김정은입니까? 리씨, 당신은 턱에 총을 맞고도 자결하려 했다고 들었습니다. 백씨, 당신은 다리에 철심을 받고도 포로가 된 게 죄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부상당한 게 무슨 죄입니까? 그건 당신들이 용감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나는 보위부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받게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남한 방송을 들었다고 그런 사람들을 단속하고 처벌했습니다. 그 죄책감은 지금도 저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짜 속죄하는 방법은 죽는 게 아니라 살아서 진실을 말하는 거라고. 내가 보위부에서 뭘 했는지, 북한 체제가 얼마나 거짓으로 가득한지 그걸 세상에 알리는 거라고. 당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이 한국에 와서 할 일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본 것들, 겪은 것들을 증언해 주세요. 북한 정권이 얼마나 군인들을 소모품처럼 취급하는지 세상에 알려주세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영상의 중반부에서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오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말투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 교육받고 정착금 700만 원 정도 받아서 새 삶을 시작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나는 처음에 타일공으로 일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했습니다. 북한에서 장교였던 사람이 말이죠. 자존심 상했습니다. 하지만 월급 받았을 때 자유를 느꼈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원하는 걸 사는 그 자유를. 지금은 방송에 나와서 북한 실상을 알리는 일을 합니다. 유튜브도 합니다. 대학원 공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8년 전 바다에서 허우적대던 사람이 이제는 당당하게 삽니다. 당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리씨, 백씨, 당신들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씨, 백씨,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한국에는 3만 4천 명이 넘는 탈북민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당신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으로 송환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들도 알잖아요. 총살입니다.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가족들도 끌려갑니다. 그게 당신들이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으로 올 겁니까? 여기서 자유롭게 살 겁니까?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겁니까? 선택은 당신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으로 오세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세요. 나처럼 살아남은 게 죄가 아니라 권리라는 걸
여기 와서 느껴보세요. 영상을 완성하고 탈북민 단체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영상이 정말 리 씨와 백 씨에게 전달됐는지 그들이 봤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한국 정부 사이의 외교적 문제도 있고 포로 수용소의 규정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을 했냐고요? 첫째, 저는 보위부 출신입니다. 북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조직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주민들을 감시하고 억압하고 때로는 고통받게 만들었습니다. 그 죄책감은 평생 제 가슴에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속죄는 과거를 숨기는 게 아니라 과거를 드러내고 진실을 말하는 거라고. 제가 보위부에서 뭘 했는지,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둘째, 리 씨와 백 씨는 제게 마치 동생 같았습니다. 아니, 과거의 제 모습 같았습니다. 저도 2016년 탈북 직후에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나는 배신자다. 나는 보위부를 배신했다. 나 때문에 친구들이 조사받고 있을 거야. 그 고통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건 세뇌야. 셋째, 이건 단순히 두 청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에서 더 많은 북한군 포로가 나올 겁니다. 러시아가 북한군을 계속 전장에 투입하고 있으니까요. 그들 모두가 같은 고민을 할 겁니다. 나는 포로가 됐다. 나는 배신자다. 그 청년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서 처형당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으로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제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8년 먼저 이 길을 걸은 선배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8년의 경험이 보위부에서 보낸 그 시간들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포로 수용소 칸막이 방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을 두 청년에게 제 목소리가 닿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은 배신자가 아니다. 당신들은 살 권리가 있다. 한국으로 와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최근 소식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14명의 포로를 교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리 씨와 백 씨는 그 교환 대상에서 빠졌다고 하더군요. 한국 송환을 희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외교부는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기다릴 겁니다. 언젠가 한국 땅에서 리 씨와 백 씨를 만날 수 있기를, 그들과 함께 삼겹살을 먹으며 고생 많았다고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그 혼란과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지금 제가 느끼는 자유와 행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줄 겁니다. 보위부 출신인 제가 북한군 포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의미입니다. 과거에 누구였든 무슨 일을 했든 여기서는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리 씨, 백 씨,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같은 말을 쓰는 동포로서, 같은 아픔을 겪은 선배로서 저 이철민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